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들리시면 오케이.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연님 반갑습니다. 영란님 반갑습니다. 네, 효민 리더님, 네, 용희 리더님, 효순 리더님 반갑습니다. 미아 리더님, 용미 리더님, 네, 반갑습니다. 네. 유선님 반갑습니다. 네. 이번 잘들 보내셨나요? 자, 우리가 오늘은 세 번째 주예요, 그죠? 벌써 장 건강인데 우리가 1주차에 인체의 놀라운 비밀,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공부했고, 2주차에는 지난주에 식생활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꽤 많이 아는 분들이에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또 건강식품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다른 분들보다 아마 잘 챙겨서 드시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건강식품도 사실은 음식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건강, 보조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엉망으로 먹고 건강식품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바른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잡아놓고 건강식품을 먹으면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내가 건강식품을 먹는데 효과를 잘 못 느끼겠다? 그러면 일반적인 음식이나 생활습관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교정하는 노력을 병행하시면 훨씬 회복이 빠르죠. 그죠? 그거를 무시하고 나는 뭐 식품 먹고 뭐 그러니까 나는 운동 열심히 하니까 음식은 아무렇게나 먹어도 돼.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실제 몸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셔야 건강을 이렇게 빠르게 회복시키실 수 있어요. 제가 강의를 계속 하는 이유도 아는 내용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안 지켜. 그죠? 안 지켜.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닥치는 대로 이렇게 맛있는 거 아무거나 먹고 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아무 때나 자고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럼 상대적으로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 뜨고 해지고 또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잡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체풀이와 뚜리 장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영상 일단 자료 올려놓고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자, 티끌 건강 핸드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3주차입니다. 다음 주에는 경피독에 대해서 공부하네요. 5주차에는 디톡스 다이어트. 그래서 앞부분에는 4주차 빼고는 전부 음식과 또 장, 또 디톡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집중적으로 주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잘 풀어내시는 게 중요하니까 혹시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1주차부터 5주차까지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공부한 것들이 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장은 신경 조직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뒤에 뇌와 같다. 그리고 또 장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산균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장 건강이 왜 피를 맑게 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이 장누수 같은 것들이 피를 탁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에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할 거고, 장누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산균,
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유산균을 먹어서 장을 좋게 해야 되는지, 또 장을 좋게 하려면 유산균 또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잘 챙겨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건가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 공부를 하면서 제일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게 이 장이거든요. 이 장을 잘 잡으면 후천적으로 생긴 모든 병은 다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무기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장 좋게 할 수 있어요. 자, 장은 제2의 뇌다. 면역세포의 70%가, 백혈구의 70%가 장에 있다. 그리고 호르몬에서 우리가 인슐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세로토닌도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이게 90%가 장에서 분비된다. 이 세로토닌 그러면 기분 좋게 하는 호르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거 부족하면 우울증 걸린대, 불면증 있대, 이런 것들이 이제 세로토닌인데, 세로토닌은 온몸에 다 영향을 줘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저게 장에서 다 분비된단 말이에요. 예전 뇌에서 분비된 줄 알았더니.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저런 백혈구나 또 중요한 호르몬이 장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은 장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장 안에는 미생물이 있어요. 좋은 역할을 하는 유익균, 또 해로운 역할을 하는 유해균, 또 중간균이 있는데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아까 장누수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혈액이 혼탁하게 되거든요. 자, 장은 인체 뿌리와 같다. 식물이 뿌리가 썩으면 죽죠. 사람도 장이 썩으면 죽어요. 병도 앓게 되고요. 그리고 좋은 영양소나 태브를 주더라도 뿌리가 약하면 소화 흡수를 못 시켜요. 그럼 소용이 없어요. 식물의 뿌리가 건강하면 잎과 가지와 열매가 튼튼하게 되듯이 사람도 뿌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 뿌리가 바로 장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장은 입에서 항문까지 꽤 길죠. 한 8m 정도 되고 그 중에 한 6m 정도가 소장이다. 사실은 조금 더 길 수 있는데요. 전체 입에서 항문까지는. 이 6m를 제일 길게 차지하는 게 소장이에요. 소장이 이렇게 꾸물떡꾸물떡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재밌게 인체의 최대 면역 조직인 림프에 의해서 보호된다 그랬어요. 림프가 뭔지 아시죠? 또 대장은 1.5m 정도 되는데 이거는 세균총에 의해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음식물이 발효가 되고 또는 썩기도 하고 각종 노폐물, 유해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퇴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소장은 소장암이 없죠. 이 림프 때문에 그래요. 심장암도 못 들어가셨을 거예요. 혈액이 계속 도는데 그 혈액 안에 이제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심장이 암이 없는 이유가 그렇죠. 소장도 암이 거의 없어요. 그게 림프 조직이 있기 때문에 아까 면역 조직에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면서요. 그 장 중에 소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장은 뭘로 지키냐? 대장은 장내 세균, 미생물로 인해서 지켜져요.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유익균, 유해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소장의 기능 역할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할 때 소화가 잘 안 된다 라고 말하며 위의 의상을 의심하는 때가 많습니다. 입에서 항문까지의 총 길이 9m 중 7m를 차지하는 가장 긴 소화기관 소장. 그 긴 소장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복부 전반에 걸쳐 위치하는 소장은 위를 통과한 음식물을 받아들여 이를 분해 흡수한 후 그 찌꺼기를 대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장은 크게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중 12지장은 위와 연결된 C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길이 약 25에서 30cm가량 됩니다. 이 12지장에는 췌장과 연결된 배출구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 약 하루 3리터가량의 췌장액이 분비됩니다. 췌장액은 폐하 8.0 이상의 약 알칼리성으로 위를 통과한 내용물 속의 산 성분을 중화시켜주고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과 함께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12지장은 여러가지 호르몬 분비를 통해 담즙, 췌장액, 장액 등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소장 근육층의 연동운동과 분절운동을 통해 이동하는데요. 그중 공장은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공장은 길이 약 2.5m로 소장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공장을 지나면서 소화효소와 담즙의 작용을 통해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됩니다. 특히 공장의 점막에는 주름이 아주 많고 털 모양의 육모가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 흡수 면적이 매우 넓은데요.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된 영양소는 대부분 공장의 육모를 통해 흡수되며 흡수된 영양소는 림프관과 모세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공급됩니다. 소장의 마지막 부분인 회장은 돌기 모양을 닮았다 하여 우리말로는 돌창자라고 불리는데요. 소장에서 가장 긴 끝부분으로 공장 끝에서 시작해 맹장과 연결됩니다. 회장은 공장보다 주름이 적고 장벽이 얇습니다. 회장에서는 흡수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비타민 B12와 담즙산염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장이 끝나는 곳에 위치한 회장 맹장 판막은 내용물이 대장으로 이동하도록 돕고 대장의 내용물이 소장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처럼 음식물이 12지장을 거쳐 공장, 회장을 지나가기까지는 보통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소장 질환은 위험성에 비해 사전 검사나 예방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소장은 길이가 매우 길고 복강 내에 고정되지 않은 장기이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가 쉽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알약 형태의 캡슐 내시경법과 풍선 내시경 검사법이 개발되어 소장 질환 진단과 치료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유를 알 수 없는 체중 감소, 내시경 검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혈변 등의 이상 증상이 있거나 가족성 용종증, 크론병 등과 같은 질환력이 있다면 소장 질환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소장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연이어서 뒷부분에 대장에 대해서 보는데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신체기관 중 뇌의 신호를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장인데요. 척추와 말초신경계보다 더 많은 세포를 갖고 있는 대장은 제2의 뇌라 불리며 독자적으로 소화 메커니즘을 제어합니다. 따라서 대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 건강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배설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배설은 찌꺼기 배출의 의미를 넘어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큰 창자라고도 하는 대장은 소장 끝에서 시작해 항문으로 이어지는 소화기관으로서 기다란 관처럼 생겼습니다. 길이는 약 1.5m로 전체 장의 20%를 차지하고 폭은 약 7.5cm로 작은 창자보다 2배 이상 굵습니다. 대장은 크게 맹장, 결장, 직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대장의 첫 부분인 맹장은
음식물을 소장에서 받아들여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결장으로 이동시킵니다. 우리가 흔히 맹장으로 잘못 알고 있는 충수돌기는 맹장 끝에 매달리듯 달려있는 부속물로 특별한 기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염증이 생기면 흔히 맹장염이라고 하는데 충수돌기염이 정확한 병명입니다. 또 맹장은 인체의 면역 발달에 관여하는 기관으로 유아기 때 인체에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대장 내에 자리할 수 있도록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수분과 염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함께합니다. 대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위는 결장입니다. 크게 네 부위로 나뉘는데 모양과 방향에 따라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구불결장이라고 합니다. 맹장이 있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간을 향해 위쪽으로 뻗어 올라간 상행결장은 길이는 약 20cm 정도로 직경이 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고체보다는 액체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 배 위쪽을 가로지르는 횡행결장은 위로는 간과 위와 가까이 있으며 맹장과 상행결장을 거친 장 내용물에서 수분을 흡수합니다. 하행결장은 복부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소화된 음식물을 고형화시켜 대변으로 배출될 때까지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불결장은 S상결장이라고도 하는데 대략 길이가 45cm이며 S자 모양으로 꺾여서 직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장의 끝부분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약 20cm 정도는 직장이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맹장, 결장, 직장을 통해 소화된 음식물은 약 90%가 액체로 변형되어 대부분 흡수되고 반고형 상태의 대변으로 남습니다. 대변은 장의 연동운동을 통해 조금씩 이동되면서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데요. 이 연동운동에는 여러 개의 신경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지배하는 신경에는 장신경계, 교감, 부교감 신경계, 척수 감각 신경이 있습니다. 위장관이 다른 장기와 차별되는 점은 자체적인 장신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대장은 중추신경계와의 연결 없이도 자발 운동이 가능하며 연동 운동을 통해 항문 방향으로 대변을 이동시킵니다. 특히 대변 안에 식이섬유와 수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적절한 양의 식이섬유 및 수분 섭취는 원활한 배변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탄수화물도 적절히 섭취하면 대장 내의 유산균을 증식시켜 대장이 활발히 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구나 한 번 이상 겪을 수 있는 배변장애. 그 중에서도 변비는 복부 불편감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식욕 저하, 울렁거림, 복부 통증, 치질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변비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변을 오래 참는다든지 운동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음식을 먹었을 때 심해지는데요. 따라서 평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변을 보고 난 후 변의 색이 이상하거나 피가 섞여 보이는 등의 이상이 보인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소장과 대장 연이어서 보셨죠? 대장은 찌꺼기가 쌓이는 곳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대장은 병만 생기고 별로 하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 뭐 영양소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보면 대장만큼 중요한 장부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그리고 끝에 이제
뭐 배설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 거기에 이제 찌꺼기 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 점막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들어가지 못하게 해줘야죠. 근데 대변을 보면 음식 찌꺼기가 뭐예요? 다 식이섬유, 이렇게 소화되지 않는 것들, 찌꺼기, 그리고 3분의 1은 세균, 그리고 3분의 1은 장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 죽은 세포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똥을 그렇게 놓으면 거기에 세균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점막이 이렇게 많아? 죽은 세포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잖아요. 그죠? 꽤 많잖아요. 많이 싸잖아요. 이 세균 중에서도 안 좋은 세균도 있고 좋은 세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 저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세균은 다시 보충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과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 이유예요. 저 세균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간 만큼 다시 보충이 돼야 되거든요. 세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한 음식이나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설사를 이렇게 빼내는 것도 대장에서 한다. 마지막에 흡수되는 게 안 되니까. 또 이처럼 대장 음식물 찌꺼기를 최종적으로 분해한다. 그래서 대장 점막이 혹사당하기가 쉽죠. 그래서 대장 점막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병이 많이 생겨요. 소장에 비해서. 그래서 대장암은 많죠. 소장암은 별로 없는 반면에 이 장내 독소 때문에 사실은 피가 망가지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은 음식 같은 것들이 들어 소화 흡수돼서 피로 다 되는데 피 원료로 들어가는 게 소화해서 먹은 음식들이잖아요. 그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벽을 통과해서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혈액에 음식물 영양소들이 안 들어가면 혈액은 탁해져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혈액이 중요하다고 했고 혈액을 생성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리고 혈액을 해독하는 프로세스가 있죠. 그래서 혈액을 생성하는 쪽에 메인 장부가 장이에요. 그리고 혈액을 해독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간이고 간신장이고 그래서 장과 간, 신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깨끗한 피가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뒤에 해독하는 것보다. 그게 장이에요. 장에 벙크가 나면 미세한 구멍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 구멍으로 화학물질이나 안 좋은 독소들이 유입되죠. 그럼 피가 혼탁해져요. 그걸 간이나 신장에서 다 뒤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혈액 생성 시스템에, 혈액 순환 시스템의 처음 단계가 장이다. 그래서 여기서 독소들이 보면 변비설사, 치질복통 이건 다 아시죠? 장이 안 좋아서 그러네 라는 걸 알죠. 그렇지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비만, 방광염, 심장, 오장육부에 병 생기는 게 뭐냐? 장이라는 거예요. 장내 독소가 피를 침투해서 피를 탁하게 하면서 저 오장육부가 병이 드는데 심지어는 고혈압, 당뇨 마찬가지, 비만도 뭐 암은 말할 여지도 없고 그리고 지방간 또 두통 뭐 두통 하면 뭐 CT 찍고 뭐 막 하잖아요, 그죠? 안 나와요, 그죠? 피가 탁한 게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고혈압, 고지혈증, 암, 지방간 이런 게 뭐예요? 약을 먹어서 낫는 병이 아니고 장내 유해 독소 때문에 그래요. 이 유해 독소는 왜 생긴다고요? 음식을 엉망으로 먹어서 그래요. 사람이 마땅히 먹어야 될 음식들을 배제하고 이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탐식하니까 저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장내 유해 독소로 온 질환이 생기는구나. 심지어 암조차도 그 음식을 바꾸면 되잖아요. 음식을 바꾸고 장을 깨끗하게 하면 좋아지겠죠. 대장에 병이 생기는 이유 영상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장의 역할은 단순히 배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을 통해 대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식도에서 내려온 음식물은 위에서 너댓 시간 동안 있으면서 더 잘게 부서지는데요. 그 후에 각종 소화액을 분비하는 십이지장을 지나 소장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주로 음식물 속의 영양분과 수분이 흡수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도착지가 바로 소화의 최종 단계를 맡고 있는 대장입니다. 이곳이 바로 대장인데요. 대장의 길이는 1.5m로 맹장과 결장, 직장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끝은 항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장에서는 소화 요소가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음식물로부터 남은 영양분과 수분을 마지막으로 흡수합니다. 지금 아래 보이는 것이 영양분과 수분이 흡수되면서 남은 음식물 찌꺼기, 그러니까 대변 덩어리입니다. 대장이 마치 애벌레가 기어가듯이 부풀었다가 쪼그라드는 연동운동을 계속하는 것은 이 찌꺼기들을 항문을 통해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이상이 생겨 대장이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설사를 하게 됩니다. 대변의 색깔은 대장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황갈색을 건강하다고 보는데요. 만일 변이 검붉은 색깔을 띠고 있다면 대장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 위에서 혹처럼 튀어나온 것이 폴립이라고 불리우는 대장 용종입니다. 이 용종의 일부는 2년에서 5년에 거쳐 1cm 정도로 자라게 되는데요. 1cm 이상 커진 대장 용종은 암으로 악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같은 소화기관의 암인데도 위암은 서서히 줄고 있는 반면 대장암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성 용종증 환자의 수술, 환자의 대장에서 100여 개의 용종이 발견된다. 가족성 용종증은 대장에 수백 개의 용종이 생기는 유전병이다. 용종이 지금 이게 제일 크고 암으로 진행된 것 같다. 용종 중에 하나는 이미 암으로 진행됐다. 가족성 용종증 환자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수술하지 않을 경우 그 선종이 대개 20대 이후 30대에 걸쳐서 100% 대장암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용종이 나왔죠. 일단 용종 얘기. 용종은 왜 생기죠? 용종은 왜 생겨요? 장이 깨끗해서 생겨요? 더러워서 생겨요? 더럽죠. 독소들이 많아서. 그래서 유해균들이 많이 증식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장이 저렇게 용종이 엄청나게 많은 걸 가족성 용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게 유전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전병이 다른 게 유전이 아니고 식습관이 유전이 돼서 그래요. 그죠? 고기 좋아하는 부모 밑에서는 고기만 엄청나게 먹고, 유제품 튀김, 전, 그 기호들이 있잖아요. 그죠? 빵, 떡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면 저런 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애들도 그거 먹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식습관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기가, 세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지경에까지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 몸에 장이 저렇게 걸레처럼 된 이유는 걸레 같은 음식을 먹어서 그래요. 그 음식을 분별하고 몸에 좋은 것들을 먹어야죠. 근데 몸에 좋은 것들이, 피에 좋은 것들을 잘 뭘 뿐더러 안 먹으려고 얘기하죠. 그죠? 맛있는 것만 찾으니까 피에 안 좋은 것들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거는 도려낸다고 농사가 아니고, 그죠? 좋은 음식을 통해서 장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저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변 색깔이 중요해요. 아까 변 색깔 쭉 나왔잖아요. 황금색이 좋다. 다 아시죠? 검붉은색은 출혈이 항문에서 먼 쪽에 출혈이 생긴 거예요. 위나 식도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음식이 이렇게 거친 음식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스크래치 날 수도 있고, 안에 속 안에, 점막 안에 뼈들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음식이 쓸려가면서 이렇게 툭 쳐서 일회적으로 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붉은색이다 그러면 항문 가까운 쪽에서 피가 난 거예요. 장에 노폐물이나 이런 게 쓸려가면서 점막 같은 것들에 일부 상처 같은 것들이 나면서 생길 수도 있고, 그 안에 모용종이나 혹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식이섬유에 밀려가지고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출혈이 무조건 나쁜 거지는 않을 수 있는데, 하여튼 출혈이 되면 좀 조심하긴 해야 되죠. 또 변비 때문에 찢어져가지고 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색깔이 어떻게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 회색 변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똥이 왜 노란 줄 알죠? 노란 똥이 좋은 똥이죠. 원래는 피색은 녹색이에요. 녹색. 적혈구를 빼버리면 녹색이 돼요. 연두색 같이 되죠. 그 연두색이 눈에 많이 비치면 황달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피가 이렇게 죽은 피를 이렇게 회수하면 철분이 헤모글로빈을 회수하기 때문에 철분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피색이 나오는데 그게 똥에 들어가요. 똥의 원료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죽은 피가 담즙의 원료가 되고, 담즙을 통해서 음식물로 분해되면서 장에서 색깔을 결정하는데, 그게 이제 유산균을 관통하면 노랗게 되는 거예요. 똥이 노라면 유산균이 대장에 많이 있구나, 유산균 샤워를 받아서 황금색이 됐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연노란색이다, 퍼런색이다 이런 것들은 유산균이 별로 없는 똥이에요. 항생제를 많이 먹었거나 유제품을 많이 먹었거나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녹변 같은 것들을 싸는 이유. 그리고 회색변을 싸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것은 담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담즙이 나와야 똥색이 되는 거거든요. 회색변은 담석에 의해서 막혔거나 담즙이 분비 안 되는 변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해 보시면 할 수 있고, 이 장에는 우리 몸 전체에는 39조 마리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무게만 1에서 2kg 정도인데 그 중에 대장에 38조가 살고 있다. 참고로 그 다음에 많은 게 소장이 아니고 입이에요. 구강. 대장의 100분의 1. 소장에는 1000분의 1. 피부에도 1000분의 1.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대장. 그 다음에는 구강, 입. 입에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장이 6m인데 대장의 1000분의 1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장, 피부 대장. 그리고 위에도 있어. 위에 10의 7승분의 1. 그러니까 위에도 미생물이 살죠. 헬리코박터균 이런 것들도 그 중에 일원이에요. 그래서 황금색을 보면 유익균이 많이 서식한다라는 증거다. 유산균이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해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장은 그냥 대변을 만드는 하나의 장기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장 건강에 유산균이 너무 중요하니까 또 이게 그 면역력하고 바로 그 연관이 있다. 이런 그 결론이 나는 얘기죠. 네, 우리 장 내에는 이 좋은 균과 우리 몸에 나쁜 균이 비율이 여러 얘기가 있지만 85대 15 정도. 이렇게 이제 비율로 균형을 이뤄야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싫어하는 균들은 무조건 없고 100대 빵이 아니라 적당한 유지가 있어야 얘네들도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유해균이 많아졌을 때 생기지 유해균이 있다고 생기는 건 아닙니다. 걔네들 성질을 건드렸을 때 우리 몸에 비로소 나쁜 거지, 걔네들이 잠자코 있을 때는 우리 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중에 유해균 중에 가장 우리 몸에 좀 해로운 대표적인 것들이 곰팡이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고 몸속에서 여러 가지 균들이 들어오는데 유산균들이 많이 부족해질 때는 결국은 곰팡이균들이 이제 내가 한번 나가서 일해볼까 하면서 증가가 되면서 생기는 수많은 일들이 면역 저하, 이상하게 두통이 생긴다, 왠지 가렵다, 먹기만 하면은 머리가 아프고 또 관절이 아프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곰팡이균이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율을 맞추는 게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몸속의 유산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좀 자세히 좀 더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거는 변을 잘 못 보니까 유산균을 먹자 이렇게 잘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설사가 됐건 변비가 됐건 상관없이 장의 균형을 맞추는 거니까 둘 다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일단 유해한 균들은 자기네들이 유해한 물질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 생성을 억제시켜야 되겠고 또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을 떨어뜨리는 역할도 하고 또 장내 독소 생산을 억제시키고 또 상대적으로 노화가 더디게 되는 노화 억제 작용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감기 증상을 완화한다는 것은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이고 바이러스는 내 면역이 떨어졌을 때 바이러스는 언제나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약할 때만 공격하는 거니까 치료는 바이러스를 죽인다가 아니라 내 힘을 강화시킨다겠죠. 그래서 그 강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의 70%가 있는 장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다. 근데 뭐 보니까 요즘에는 장 건강을 위해서 변도 이식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예. 변을 이식한다고요? 예, 옛날에 우리가 왜 개똥도 왜 약에 쓰려면 없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변에는 뭐 한 많게는 1억에서 1억 5천 마리 정도의 유산균들이 늘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 보충하는 게 의미가 있고 그 안에도 분명히 균들, 좋은 균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균들을 정말 먹을 수 없을 때는 먹는데 조금 정제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대변을 항문을 통해서 이식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발생된 걸 가지고 배양시켜서 결국 유산균들을 만들기 때문에 변을 먹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죠. 네네. 네. 자, 영상에서 잠깐 보셨어요. 그 설명드리기 전에 그 장이 안 좋았을 때, 아주 안 좋았을 때는 이제 하루에도 몇 번 이상, 대여섯 번 이상 설사 반복하고 또 피똥 싸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그걸 못 보여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저작권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녹화하는데 좀 지장이 있어서 뺐는데요. 그 어떤 젊은 청년인데 하루 6번 이상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죠. 언제 설사가 쏟아질지 모르니까. 근데, 뭐,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들어오는데, 그냥 병원에 가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래서,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내시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장이 전부 뻘겋뻘겋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피부병처럼 뻘겋게 일어나는 것처럼 장점막이 온통 그래요.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햄버거 먹고, 김밥 먹고, 샌드위치 먹고, 이 화학물질이 범벅이 되어 있는 음식물들을 계속 먹으니까 그런 것들이 장에 들어가면 그 균들이 다 죽어버려요. 항생제 먹듯이. 여러분들 뭐 썩지 않는 음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썩지 않는다는 것은 미생물을 번식을 못하게 해서 잡는 약이거든요. 그럼 장 안에서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방부제나 항생제나 뭐 이런 거 좀 안 좋은 음식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 그래서 항생제 먹으면 나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방부제 먹으면 나쁘다라는 걸 인식이 별로 안 해요. 음식물과 섞여 있으니까. 그 방부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음식에 타서 먹으니까 그 패스트푸드 먹기 때문에 자꾸 장이 망가진 건데 왜? 장이 망가진 이유는 유산균이 초토화돼 버려요. 약을 항생제를 먹어도 초토화되고 술을 먹어도 많이 초토화되고 그리고 맛이 가죠. 그 다음에 이런 패스트 같은 것들 그리고 오래 보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장을 그 균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그 균들이 제 역할을 하다가 못하니까 점막이 훼손돼서 점막이 빵꾸가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돈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몸에 유입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타가지고 축축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좋은 유산균 같은 것들 음식 딱 잡고 유산균을 좋은 것들 몸에 맞는 것들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확 줄어요. 근데 그걸 못 잡으니까 그냥 맨날 항생제나 약을 써가지고 땜빵하고 항생제가 하면 다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염증이 일어나는 것도 좀 아물죠. 한 1, 2주 정도 되면. 그러다 또 음식 이상한 것들 들어가면 또
또 유해균들이 득실하면서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생제로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지금 잠깐 유산균의 역할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유해균을 때려잡아서 없애는 게 항생제고, 유해균을 놔두더라도 좋은 균들을 배양시켜서 유해균들이 활동을 좀 억제하도록 해주는 게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유산균요법을 써야지 항생제요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많이들 밝혀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칠 병이잖아요. 저런 거 못 고치잖아요, 병원에서. 그죠? 그래서 항생제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염제 항생제로 보통 쓰는데, 외부의 장 음식이라는 것은 외부 음식이 들어와서 장을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은 뭐 균을 죽일 수 있지만 외부에 계속 유입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항생제로 잡을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일이지. 계속 또 균이 배양이 돼서 또 들어오니까. 그래서 좋은 균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세력을 겸비해 놔야지 다 죽인다고 해서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 보면 정장작용, 장을 깨끗하게 하는 거 당연하죠. 점막에 못 붙게 하니까 유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유해균을 억제시키고 장점막에 못 달라붙도록. 그리고 이제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유산균들이 그 장내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죠.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돼서 연동이 돼야 소화 흡수도 되고, 그리고 찌꺼기들을 밀어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산균의 역할, 소화 영양소 흡수 돕는다, 기생충을 억제한다, 해로운 바이러스 억제한다, 이런 것들이 다 유산균들이 하는 역할이고, 또 노폐물 배설, 면역력 높여주고, 또 뇌에도 좋은 물질 만들어서 정신을 안정시키는 거, 아까 세로토닌 같은 거 대표적인 물질이죠. 그 밖에 다양한 호르몬들이 장에서 만들어내는 게 많이 있다. 또 밤에 숙면을 취하도록 하는 것도 당연히 세로토닌과 관련되어 있고 멜라토닌과 관련이 되어 있죠. 인체 염증을 차단해준다. 아, 염증이 장에서부터 차단되는 게 중요하구나. 그게 유산균이네. 몸에 염증이 많다 그러면 장부터 고쳐야 돼. 장을 고치는데 핵심적인 게 유산균이에요.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혈액이 깨끗하게 되려면 깨끗한 혈액이 들어와야 돼. 그럼 장점막이 촘촘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건 집어넣고 나쁜 거는 막아야죠. 그게 장점막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싸는 건데 장에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면 장점막이 손상되죠. 그래서 유해균들이 많이 생기면서 염증을 유발해요. 그러면 손상된 장 점막에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가 혈관을 타고 침투하면 피가 탁해지면서 면역계의 교란이 일어나면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한다. 그래서 혈액이 탁해지는데 탁해지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독소나 여러 가지 유해균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면역세포에 비상이 걸려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장누수증후군은 뭔가? 혈액이 들어갈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들어간 혈액들이 온몸을 돌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장이 진짜 중요하네. 이것만 막을 수 있으면, 이것만 좋게 할 수 있으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겠다. 후천적으로 만성질환이라는 것을 이 장누수증후군만 이해하면 고칠 수 있겠네. 아까 암도 얘기했잖아요. 유방암이든 자궁암이든 대장암이든 무슨 암이든 전립선 암이든 간에 이 피가 문제예요. 이 피를 제대로 만드는데 중요한 게 장이에요. 영상 보겠습니다.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은 현대의학에게도 매우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전우규 교수. 그는 독소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침입하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장 속에 있었죠. 넓은 의미에서의 장은 입부터 학문까지를 말합니다. 음식물이 들어와서 나가는 전 과정이 모두 장에서 이루어지죠. 하지만 장의 진정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면역 반응이죠. 밖에서 들어온 병원균이나 항원들, 해로운 독소들은 모두 장에서 걸러집니다. 장에 있는 수많은 세균들이 부위를 담당하는데 겨우 1g밖에 안 되는 대변 속에도 1000억에서 1조 마리의 세균이 있습니다. 병원균은 여러 가지 독소들을 뿜어냅니다. 또한 균 자체의 몸에서 털이나 꼬리가 떨어져 나오기도 하죠. 특히 세균이 죽으면 세포의 벽이 깨지면서 껍질이 분해되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인체에 치명적인 내독소입니다. 그 내독소가 들어오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을. 갑자기 아주 대량으로 나타나면은 이거는 폐혈증에 빠져서 며칠 내로 사망하게 될 정도로 아주. 잘 보세요. 정상적인 장점막 세포들은 불필요한 이물질이나 독소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일종의 방어막 역할이죠. 점막이 촘촘하죠?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이나 항생제 등의 약물로 장세포가 손상되면 갈라진 틈으로 독소나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이들이 혈관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제일 처음에 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허파로 가서 심장으로 가서 전신으로 돌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장기가 좀 약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사람의 장기가 약한 부분에 나타난대요. 약한 부분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질병,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서 피가 들어가죠. 그래서 간으로 들어가고 간에서 해독해서 폐로 가고 또는 심장으로 가서 방광에서 오줌으로 빼기도 하고 간에서 해독해서 폐로도 가요. 폐에서 산소를 머금어서 심장으로 가죠. 심장에서 전신으로 펌핑을 해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돌죠. 근데 장기의 약한 부분에 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방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귀에 병이 생기고 입에 병이 생기고 심장에 병이 생기고 이런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요? 장에서 들어온 독소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병증이 생기는 거니까 장누수 증후군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화면에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부병이라고 알고 있는 아토피는 그러면 아토피는 피부병이야? 아니면 장병이야? 그거를 증명하는 게 이제 뒤에 영상에 나와요. 보세요. 사람마다 그것은 조금씩 다르고. 아직 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그냥 약만 바르라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떨 때는 심해지고 어떨 때는 또 좋아지고 하니까 그게 어떤 기준에서 좋아졌고 어떤 기준에서 나빠졌는지에 대한 거를 아직 판단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잠결이 긁으니까 피가 나도 계속 긁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물이 아침에 일어나면 진물이 흐를 정도로. 아토피성 피부염은 대개 먹는 음식과 관련이 크죠. 피부가 민감하고 장 발달이 덜 된 아이들은 같은 음식에도 심한 증상을 보입니다. 아이들이 또 크면은 피부 아토피 알러지도 되지만은 뭐 무슨 코 알러지 이런 것도 생기고. 전우규 교수의 말대로 이들이 앓고 있는 병이 정말 장누수 증후군 때문일까요? 검사 결과 이들의 내독소 수치는 정상인에 비해 4배에서 10배나 높았습니다. 장벽이 새는 정도를 측정한 장투과성 역시 최대 8배나 높았죠. 장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예요? 병의 근본은 장에서 계속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끝에 가서 아무리 발라주고 뭐 약을 해갖고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 근본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 그 근원이 해결 안 되고서는 아무리 뭐 좋은 약이나 뭐 그걸 먹고 바르고 해도 될 일이 아니란 말이지. 자, 그래서 장누수증후군이라는 게 아까 아토피와 연계됐는데, 아토피 중에서 가장 심한 애를 봤더니 장 투과성, 장이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미세한 구멍이. 그리고 독소가 많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 장누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토피가 생긴 거예요. 피부 쪽에 가까운 쪽에 자극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가려움증이 유발되고 독소가 빠지라고 하는 게 이제 아토피인데, 피부병이라고 생각하고 피부과에서 바르죠. 그죠? 어떤 때는 심해지고 어떤 때는 안 심해진다 하는 것들이 아이스크림이나 뭐 유제품이나 이상한 것들 먹으면 장누수를 심화시키고, 빵, 과자, 면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먹으면 장점막이 손상돼서 저렇게 된 거예요. 애들도. 그 사탕 먹고 과자 먹고 우유 먹고 고기 좋아하고 뭐 햄버거 먹고 피자 먹고 이런 거 보면, 야, 저러고도 사는 게 참 신통할 정도로 험악한 음식들을 먹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아토피도 그 일환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더 장점막이 안 좋기 때문에,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토피도 역시 장을 고치면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안 좋은 게 모든 병을 유발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장점막을 손상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알러지 식품 조심하라. 우유, 달걀, 밀가루, 이게 다 단백질이에요. 알파카세인, 카세인 단백질, 발암물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에그 알부민, 달걀에. 달걀도 이제 종류가 있어서 우리가 1번, 2번 달걀을 먹는데 3번, 4번은 먹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하고,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텐, 이것도 단백질의 일종이에요. 이런 것들이 끈적한 단백질, 소화 잘 안 되는 단백질,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알러지를 유발하죠. 알러지라는 게 음식 알러지잖아요. 그죠? 소화 흡수 못하는 것들. 그래서 빵, 떡, 과자 이런 거 먹어도 그렇고, 설탕, 단 거, 덴저잖아요. 덴저, 단 거, 덴저. 가공식품 중 쇼트닝, 마가린, 트랜스지방 이런 것들. 이게 담즙산 분비, 기름은 담즙산이 나와야 되는데 저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담즙산이 많이 나와야 돼요. 많이 나오면 그게 대장벽을 자극시켜요. 대장벽을 자극 많이 시키면 대장 염증이 생기고 대장암이 많이 와요. 또 식이섬유가 적은 정백식품, 백미, 백밀, 백설탕, 정제소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또 과도한 육류 섭취, 이게 장점막을 손상시킨다. 그래서 그 밑에 특히 고기에 함유된, 육류에 함유된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카세인, 뭐 또 이런 부산물인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냄새도 독하죠. 그죠? 질소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독이 어렵고 혈액 내포물로 장점막을 손상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써 있어요. 특히 이제 가축들은 지은목수 사료나 항생제 뭐 이런 거 잔뜩 먹고 있단 말이야. 그럼 고기에도 그게 저장이 돼 있고 우유에도 저장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안 좋은 것들 먹고 자란 것들을 먹으니까 사람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도 기를 쓰고 고기들 좋아하죠. 그죠? 엄청나게 고기들 먹어요. 그리고 이제 또 유산균 식이섬유 부족해도 변비나 숙변이 쌓이고 장점막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술, 아세트알데히드 장점막 손상시키는데 굉장히 이게 심각해요. 술도. 제일 심각한 거는 항생제죠. 그러면 세균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장내 미생물이 장점막을 촘촘하게 보호하다가 항생제 먹고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점막에 붙어 있었던 유익균들이 다 몰살당하면서 장점막 누수들이 생겨요. 그럼 그 점막 사이로 세포막 시체들이 들어가는 거야. 세균 시체들이 들어가는 거야. 이 세균 시체 덩어리들이 들어가는 게 내독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갑자기 세균이 죽으면서 미생물이 죽으면서 이 껍데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내독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장 점막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 보세요. 면역력 엉망이 되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그러면 간이 혼수 상태가 돼. 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세포막 찌꺼기래요. 그래서 장 점막이 망가졌을 때 그냥 일반적인 음식에서 들어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장 점막이 망가지면서 세균들이 몰살당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시체들은 내독사니까 쇼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고 뭐 항생제 투여하다가 그 내독소 쇼크로 죽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항생제 너무 강하게 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 농약, GM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면 또 음식에 묻은 것들 들어가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안에 장점막을 손상시키죠. 스트레스를 받아도 뭐 코티졸이 분비돼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이래도 이 장점막이 손상이 된다. 그래서 장점막 손상시키는 이유가 항중농방화, 항생제, 중금속 있어도 문제가 생겨요. 원인 모를 병으로 뭐 문제가 된다. 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다. 뭐 어디가 안 좋다. 이런 것들 쭉 보니까 중금속 검사니까 중금속이 많이 나오는 거야. 이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농약, 방부제, 화학 성분, 스트레스 이런 것들 없애야 장점막이 쫌쫌해지고 좋아져요. 그럼 피가 좋아지는데 우리가 영상에서 아까 보셨죠. 건강한 장은 육모들이 저렇게 살아있어요. 촘촘하죠. 육모와 육모 사이도. 그래서 장 안으로 독소들이 못 들어오죠. 그리고 미생물들이 저 육모 안으로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 오른쪽에 써 있잖아요. 장의 육모는 여기 유익균으로 뒤덮여 있어서 장 점막에 잘 분해된 영양소만 흡수되고 각종 면역 물질과 3000여 종의 효소를 만들어낸다. 근데 저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장점막이 손상되면 반대로 독소들이 혈관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이 독소가 그냥 뭐 안 좋은 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 시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들어가면 백혈구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 확 떨어지고 뭐 피곤 탁해지면서 돌아다니면서 병들을 유발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 습관을 개선해야 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된다. 그러려면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고 이 유익균이 풍부하면 장점막이 튼튼해지고 또 음식 노폐물이나 독소유기나 세균 시체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게 되고 좋은 영양소가 유입되기 때문에 피가 깨끗해지고 세포가 살아나요. 자, 그래서 유익균을 증식시키려면 뭘 먹게 되느냐? 유익균을 먹어야지 뭐. 또는 유익균의 먹이를 먹어야지. 그게 과일, 채소, 식이섬유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반면에 유해균을 키우고 싶으면 고기 많이 먹으세요. 유제품 많이 먹고 패스트푸드 많이 먹고. 그래서 내 장에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유익균이 자라는지 유해균이 자라는지.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유익균이 줄어들어. 유익균은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는데 장이 차지거든요. 나이가 들면. 또 시도 때도 없이 찬물, 커피, 주스, 탄산음료, 맥주 이런 것들 먹죠. 냉면 먹고. 그럼 유익균이 죽어. 장이 차게 되고. 장이 따뜻해야 유익균이 자라고 먹은 음식물의 발효가 잘 돼요. 장이 차가우면 유해균이 자라요. 장을 따뜻하게 위해서는 물 관리, 또 온열요법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찬 음식 삼가하고, 가급적이면 상온 음식을 먹고, 냉장 음식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채식 위주의 식단이 중요하다. 또 마음가짐도 중요하죠. 마음이 좀 편안해야지. 그래서 유산균 선택 기준은 일단 오른쪽에 써놨죠. 유산균을 선택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내 장 환경에 필요한 유산균을 먹어야 돼. 그죠?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유산균 먹으면 좋은 줄 알죠. 유산균, 또 유산균에 먹인 식이섬유를 잘게 분해하면 올리고당이 되는 거죠. 올리고당을 먹죠. 사실은
유산균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는데 이걸 많이 먹어줘야지, 그죠? 그래야 단기간에 유해균을 제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좋은 유산균의 일반적인 선택 기준은 첫째, 장까지 잘 살아서 생존해야 된다. 장 도달해야지. 장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어버리면, 위산, 담즙에 다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장 점막에 붙어서 활동을 해야 돼. 그래야 유해균들이 달라붙는 걸 다 막아놓거든요. 셋째는 장내에서 잘 자라야지. 계속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에 들어가서 또 생존하고 자라야 되잖아. 근데 장내 환경은 우유의 환경이랑 달라. 그래서 우유에서 자란 유산균들이 있잖아요. 그거 막 이렇게 배양해서 먹잖아요. 그건 우유에서 자라는 균이라고. 장내에서는 못 자라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그래서 이런 유산균을 잘 먹으면 배변이 좋아지고 장 점막이 튼튼해지고 황금색변을 보게 된다. 그래서 유산균이 이제 생존율이 좋은 유산균 주가 특별히 있다. 위산과 담즙, 위산은 강한 산성이 pH 2 정도 되잖아요. 담즙은 알칼리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산과 알칼리에 유산균이 약해. 근데 그거에 강한 균주가 있어. 그 균주를 토양으로 해서, 토대로 해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뭐 균수가 많은 게 무조건 좋게? 아니에요. 균수가 많다라는 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많이 죽는가 보다. 그죠? 양으로 승부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 들어간 균수가 중요하고 내 몸에 정말 필요한 균인가 중요하죠. 그래서 위에서 자란 균, 유산균을 고를 때 유산균 수에 현혹되지 말라. 어떤 기능을 하는 균주가 어떤 유산균주가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써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균주를 안 밝히는 게 많지, 싸구려들은. 그 몇 종류의 유산균이 어떻게 배합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힌 제품이 좋지, 그냥 유산균 몇 천억 마리 뭐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의미 없어요. 아무나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게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내 몸에 좋은 균들을 유산균들이 또는 뭐 그런 균들이 들어가서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요새는 유산균 연구를 벗어나서 프로바이오틱스도 아니고 더 상위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고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인체에 서식하고 또 인간과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미생물의 연합, 그리고 미생물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의 총합을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람도 유전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유전 정보가 있는데 사람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다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야. 그 39조 개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마이크로바이옴마다 유전 정보들이 다 따로 갖고 있어. 즉, 그래서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생성하고 유익한 포스트바이오틱스는 피에 들어가서 인체 건강을 조율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뒤에 보조적인 영상이 나오니까 그거 좀 보고 또 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는 미국 국립보건원이 이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인체 내 미생물 또 유전체 연구를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전자보다 더 중요하다. 인체 건강을 좌우하더라. 쌍둥이 연구를 해봤더니 쌍둥이가 똑같은 질병으로 죽지 않더라. 유전자가 다 100% 같은데 봤더니 마이크로바이옴이 틀리더라. 마이크로바이옴이 틀린 것은 그 사람이 자라고 생활하고 먹고 싸고 하는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더라,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래서 주위의 식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전자보다는 이제 그런 연구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건강을 찾으려면 마이크로바이옴을 알아야 된다. 이런 연구로 지금 급선회하고 있어요. 바이오 쪽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의 대부분은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지만 남은 영양분은 마이크로바이옴의 먹이가 돼서 발효를
과정을 거쳐서 이제 좋은 영양을 주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더라. 거기에 뭐 단세 지방산, 소화효소 뭐 이런 것들이 항균, 펩타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류의 과학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대장 내 미생물, 좋은 미생물들의 연합으로만 저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약으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장에서 저런 걸 배양시켜서 잘 들어올 수도, 혈액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건강의 키포인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저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항생제 먹죠, 술 먹죠, 스트레스 받죠, 환경오염 물질들 잔뜩 호흡하고 먹죠, 가공식품 먹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데 마이크로바이옴의 균들이 아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2000여 종이고 39조예요. 그 파악조차도 안 돼요. 어떤 놈들이 있는지 다 파악조차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똥을 오죽하면 건강한 사람의 똥을 먹겠냐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예 건강한 사람의 똥을 먹어요. 그래서 초콜릿처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서 먹죠. 그게 미국에서 시판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 균이 어떤 균들이 있고 어떤 균들을 배양시켜야 되고 이런 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똥을 안 먹어도 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시중에 많은 유산균 제품이 있지만 이게 내 몸에 맞아? 일일이 섭취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다. 좋다고 먹었는데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변을 채취해서 사람 장 환경을 똑같이 복제하고 거기에 유산균들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에서 어떤 좋은 물질들이 잘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6번 유산균을 넣었더니 이 사람 변이 좋아지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6번 유산균 이 사람한테 먹이십시오. 이런 식으로 선보이고 있다는 거에서 지금은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서비스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광고하는 거 먹지 않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HM파마 대표이사 지요셉이고요. 네. 미생물을 좋아하는 미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HM파마 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자신의 똥을 통해서 왕만 누리던 그 귀한 거를 그 시절 어휘보다 더 정확하게 비싸고 더 정밀하고 더 현대화된 장비들을 이용해서 맞춤형 식단부터 당신의 건강 상태 그리고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셔야 되는지까지 플랫폼 안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비렐름 홀자펩 교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홀자페 교수님 미생물학계에서는 식품미생물 연합의 동시회장으로 국자안이 저희 쪽에 독점적으로 공급해주는 기술도 있다고. 피마스라는 기술이고요. EMS라는 기술이고요. 네. 제가 꿈꾸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지만 네. 다른 사람도 헷갈릴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어떻게 달라요?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는 젖산을 만드는 미생물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치, 피클 이런 발효식품 그럼 프로바이오틱스는요? 그 유산균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유익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을 골라놓은 것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장 안에 있는 수십 조에 달하고 수백 개의 다른 종류의 미생물들이 모여서 사는 그 환경. 포스트바이오틱스. 예, 말 그대로 그 이후라는 거죠. 얘들은 이 장 안에서만 있는데 사람이 먹은 음식이 소장에서 흡수되고 흡수되지 않은 물질들 마이크로바이옴이 분해해서 단세지방산, 비타민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들이 물에 녹은 상태로 대장까지 쭉 가면은 쫙 흡수가 돼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뇌 기능도 좋게 하고 면역 기능도 좋게 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핵심 원천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이 하고 있는 일이 신경기능, 면역기능, 장기능, 대사기능. 이거보다 더 나갔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그림인 것 같아요. 예. 진짜 다 다른 거예요. 연구를 보면은 제왕절개로 태어났나,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나, 분유를 먹었나, 모유를 먹었나, 이것들이 이제 자신 몸 안에 계속해서 정보가 축적되다 보니 그 같은 인생 사는 사람이 없듯이 그쵸. 같은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죠. 제 마이크로바이옴을 맡기고 싶네요. 그렇죠. 저 왕의 어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왕이 된 것처럼. 예, 그래서 분변 채취가 있어요. 예, 저 많이 해봤고. 예. 너무 싫어. 분변을 채취를 하고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반송 신청을 해주시고 최대한 프레시하게 그 직전에 체변을 하셔서 택배 기사님에게 맡겨서 저희 회사로 보내주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체변해서 보냈으면 연구소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 저희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게 실제 연구소 모습인 거죠? 예, 맞습니다. 분변을 아주 정확한 양을 따가지고 저 이제 계량 스푼에다가 따가지고 섞어주는 과정을 저희가 전처리라고 합니다. 무슨 균주를 분리하고 배양하시는 거세요? 예, 똥 안에서 핵심 미생물들을 분리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변을 이렇게 나눠 놓게 되면은 저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 플레이트 안에 들어간 미생물들이 내가 사람의 장에 다시 들어왔구나 라는 착각을 일으켜야 돼요. 전부 다 사람의 장과 동일한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 사람 손 넣은 저 안쪽은 예, 산소도 없고 온도와 그리고 저 안에는 이렇게 아지테이션이라고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해주는 것까지도 사람의 장 안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놔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고객분들이 나중에 드시게 될 6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저희가 미리 그 장에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랑 어떻게 반응하는지 까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고객분들의 장을 복제, 아바타로 쭉 만들어 놓고 고객분이 드시기 전에 저희가 미리 다 넣어보고 분석을 해서 고객님께는 이게 최고입니다라고 정해주는 10개, 20개 그냥 찝은 게 아니고요. 40가지나 되는 다양한 콤비네이션을 먼저 만들어서 그거를 40명의 분변 시료로 1600회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최종 선별된 게 6개인 거지 저희가 그냥 눈 감고 아무렇게나 고른 제품이 아닙니다. 너무 좋다. 그렇죠. 이게 복제장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 당장 제가 체변을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유전자 분석기인데요. 미생물의 유전자를 다 뽑아내면은 플로우셀이라는 칩에다가 유전자를 올려서 이 유전자 분석기에 넣게 되면은 그 고객의 분변 안에 있던 미생물들의 유전자들을 다 읽어드립니다. 그거를 저희가 다 보고 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AI에다 접목을 시켜서 훨씬 더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예. 진짜 저기 한번 갔다 오면 왕보다 낫겠는데요? 왕은 그냥 이렇게 하는 그렇죠. 건데. 예. 그러면요, 박사님. 저한테 검사 결과지 보내고 한 1년 뒤에 받아볼 수 있겠네요. 그쵸? 제가 연구할 때만 해도 정말로 1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5주 안에 고객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이 프로세스를 전부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왔고 지금은 4주 정도 만에 되는데 저 회사가 HM파마에 상장되어 있고 잘 나가고 있어요. 아미와 협업했고 그리고 또 이게 2022년 5월부터 사실은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년째 진행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을 하고 또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분석할 수 있는 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지금 일본에 3월 달부터 또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HM파마의 독자적인 기술 그리고 또 아미와 협업해서 지금 그 지원을 받아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보시면 되고 이 회사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홀자펠 교수 이분이 이제 한동대학교 부임해 오시면서 인연을 맺어서 우리나라에서 저런 첨단 바이오 기업이
생긴 게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고, 이 회사가 지금 기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 똥이나 또 우리 웰리스 랩도 나와 있죠. 그런 걸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향후에는 이 사람들이 3년 뒤, 5년 뒤에 어떤 질병이 걸릴 것까지 장애 용종이 몇 개 생긴다는 거, 뭐 심지어는 이제 그런 것까지 예측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방의학에서 진짜 탁월하게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내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가 몇 번에 맞는지 그 맞춤형 유산균을 드시는 게 좋겠죠, 그죠?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HM파마가 지금 10만 7천 건을 대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마이크로바이옴, 대변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 아까 NIH가 국립보건원인데, 3만 1,500, 이게 좀 시간이 됐는데, 지금도 많이 확보 못한 것 같아요. 전 세계 최고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HM파마가. 데이터 싸움인데, 하여튼 중요합니다. 자, 장 건강에서 유산균이 중요한 만큼, 식이섬유도 굉장히 중요해요.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일종인데 보통 3당인가 4당 이상을 식이섬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먹이기 때문에 이거는 씹어야 돼요. 씹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죠. 식이섬유 영상 잠깐 보도록 할게요. 대장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 두 번째, 당신의 변을 만드는 레시피 식이섬유. 자, 앞서서 장동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몸에 나쁜 균보다 유익한 균을 잘 키우려면 어떤 먹이를 줘야 할까요? 좋은 똥을 잘 만들어주는 재료이면서 제6의 영양소라고도 불리는 바로 섬유소예요. 섬유소예요. 식이섬유가 뭘까요? 똥 싸는데 편하게 해주는. 네, 자, 식이섬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또 뭐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 몸에서는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소화 흡수가 되지 않는 섬유질의 일종을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부르거든요. 이것이 주로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 식물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벽에 주로 식이섬유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해서 좀 괄시받던 영양소예요. 지금은 우리가 제6의 영양소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식이섬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또 하나는 물에 잘 안 녹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요. 제가 그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시면 요거 음식점에 가시면 몇 번 받아보신 분들 있으시죠? 박하사탕인 줄 알고 입에 넣으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이것을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서 물을 쫙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한번 물을 부어볼게요. 빵 올라오네. 요걸 잘 보시면 작고 단단했던 것이 크고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우리 변이 이렇게 작고 단단하던 것이 크고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또 하나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장 속에 들어있던 안 좋은 독소나 이런 것들을 희석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장 속에 저 노란색 보시면 아주 그 독한 것들이 들어있다가 물을 많이 머금은 대변이 되면 이것이 희석을 시켜줘서 저 독소가 장에 닿을 때 농도가 낮은 채로 닿게 되겠죠.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 도움이 되는데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하면 과일이나 야채 그리고 우리 이제 해조류 같은 거에 많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통곡물이라든지 현미라든지 채소의 그 질긴 부위 있잖아요. 거기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보기만 해도 좀 질기고 거친 느낌이 드시죠. 요거가 이제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장에 여기 이제 똥찌꺼기 같은 거, 독소 물질 같은 게 대장에 붙어 있어요. 불용성 식이섬유가 우리 이제 장 속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장을 지나가면서 요거 자체가 대변에 핵이 되는 거예요. 핵이 되니까 똥 찌꺼기들하고 같이 묻어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변을 볼 때 같이 배출이 되죠. 그죠? 네. 이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우리 솜사탕 만드는 거 보셨죠? 솜사탕 만들 때 걔네만 계속 설탕만 돌고 있으면 덩어리 형성이 안 돼요. 요건 나무 젓가락 하나 넣어서 이렇게 돌려주면 덩어리를 형성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 먼지 같은 거 침대 밑에서 먼지 꺼내실 때 어떻게 하세요? 뭔가 철사나 막대기 같은 거 넣어줘야 먼지가 붙죠. 그런 것처럼 불용성 식이섬유에는 안 좋은 이런 음식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다 들러붙으면서 변을 형성하는 변의 핵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나 불용성 식이섬유나 다 우리 장 속에 들어가서 배변의 양을 늘려준다는 데 있어요. 볼륨이 커지는 거죠. 그래야 장을 자극해서 장 운동이 원활하게 되고 배변이 잘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불용성 식이섬유를 우리가 먹었을 때 이것이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단쇄 지방산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대장이 먹고 사는 훌륭한 에너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단지 세균의 먹이로 식이섬유를 주었을 뿐인데 이 식이섬유가 다시 에너지원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보니까 성인이 하루에 한 20에서 25g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인 섭취량이 9 내지 10g으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한 절반밖에 요즘 안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렇게 식이섬유가 없는 밥상을 먹게 되면 대변 양이 줄어들겠죠? 우리가 똥덩어리 만들려면 그 원료를 충분히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를 잘 먹어주면 변비 예방되죠. 대장암도 예방되죠. 고혈압, 당뇨 등의 어른들의 그 성인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암들이 예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똥은 제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가? 내 똥의 레시피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상 소화기내과 정성혜였습니다. 예정을 자, 그래서 식이섬유, 중요한데,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 게 있고, 물에 녹지 않는 게 있다.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다. 그랬고, 예전에는 소화 흡수도 안 돼서 하찮게 여겼지만, 지금은 제6의 영양소로 치부할 만큼 굉장히, 다룰 만큼 중요해졌다. 그래서 수분을 먹으면 자기 몸무게에 뭐 수십 배나 커진다, 40, 50배 커진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렇게 수세미에서 물이 쫙 흡착되듯이 이렇게 장벽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장벽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유산균으로 부풀어 올리고, 그 장벽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야 장이 깨끗해지죠. 그래서 유산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식이섬유가 들어가야 된다. 이 식이섬유는 위장, 천천히 음식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해 주죠. 혈당 피크가 안 일어나도록. 소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소화 흡수하는데 천천히 흡수될 수 있도록 하고, 대장은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식이섬유 먹는 양만큼 대변의 양과 비례한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 50g, 60g 싼다고 얘기해요. 아까 한국 사람은 뭐 10g, 10몇 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밀가루 음식과 고기를 많이 먹으면 식이섬유가 별로 없죠. 그래서 대변량이 별로 없다. 그래서 식이섬유에 대한 역할, 또 콜레스테롤도 식이섬유가 충분하게 섭취하면 장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 또 음식물 찌꺼기 안에 쪽에 있는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도 흡착해서 빼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잡아줄 수 있다. 고지혈증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장에 머무른 시간이 길어지면 아까 여기 써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콜레스테롤이 이제 다시 담즙에 섞여서 콜레스테롤이 일부 장벽으로 흡수가 되는데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서 빼주면 깨끗하게 되죠. 그죠?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지고 식이섬유 영상 보셨지만 변비 또 장건강 또 심혈관 질환에 좋고 포만감 소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빨리 먹으면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감소, 혈당 조절 이런 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유산균이 먹인다. 이게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섭취할 때는 이게 좀 열감이 있는 사람은, 장 속에 열감이 있는 사람은 또 육류나 밀가루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토끼떡처럼 딱하게 굳은 변을 많이 쌓여. 이런 사람들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좋아요. 상대적으로 채소, 과일 이런 식이섬유가 바로 물에 녹는 식이섬유. 좀 부드러운 식이섬유가 수용성이에요. 반면에 이제 소화력이 좀 약하고 평소 설사에 가까운 묽은 변을 좀 싸는 사람은 장이 좀 수분 흡수가 좀 약한 사람이에요. 장이 냉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장에 열감을 불어넣어주는 곡류 중심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좋더라라는 거예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이제 파이버 비치가 함유가 높죠. 수용성 식이섬유는 파우더 식이섬유, 참조해서 이 식이섬유는 잘 구분해서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효과를 좀 더 증폭시킬 수 있어요. 식이섬유를 보면 100g당 보시면 좀 많은 게 렌틸콩 이렇게 해서 7.5g, 그리고 오른쪽에는 통밀빵 이렇게 7.5g 써있죠. 뭐 브로콜리, 사과, 껍질째 먹는 거, 고구마 뭐 이렇게 있고 있는데, 식이섬유를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게 이제 이런 콩이나 통밀빵이나 사과나 이런 것들 먹는데, 현미는 100g당 한 3g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콩이나 사과나 통밀빵을 매일 먹지 않잖아요. 현미를 많이 먹죠, 그죠? 그래서 백미보다는 3배 정도 많다. 식이섬유가. 그리고 많은 게 미역이에요. 미역이 되게 많더라고요. 58g. 마른 미역은 58g. 가공김은 25g 정도. 4분의 1이 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김 우리가 많이 먹지 않잖아요, 그죠? 통보리. 보리가 또 높더라고요. 15g 식이섬유가. 저건 단백질 함량도 높고 식이섬유도 높고 통밀, 콩.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해조류 좋고, 해조류 중에서 미역하고 김이 좋고요. 그 다음에 콩이 좋더라고요. 콩이 식이섬유량이 많아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콩 종류. 뭐 다른 거 뭐 배추, 김치 이런 거 식이섬유 얼마 안 되죠? 보시면 채소, 과일 들어가 있는 거 별로 많지 않아요. 곡물이 상대적으로 많죠. 그리고 해조류. 그래서 똥을 잘 못 산다 그러면 미역 같은 거 좀 드시고, 미역국에 미역 이렇게 해서 무쳐서 드시고, 김 같은 거 좀 드시고 하시면 도움이 돼요. 콩 좀 먹고 현미 먹고 이러면 식이섬유 어느 정도 채워지고 변도 잘 살 거예요. 100% 현미식이 좋고, 현미, 맵쌀, 찹쌀 반반 섞어서 먹어라.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맵쌀이 좋으냐 찹쌀이 좋으냐. 찹쌀은 약간의 혈당을 높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차질기가 있고 소화가 좀 잘 돼요. 그래서 소화력이 좀 약한 사람은 찹쌀 비율을 좀 넣고, 소화력이 괜찮은 사람들은 맵쌀 비율을 좀 넣고, 좀 익숙해지면 찹쌀 비율을 좀 줄이고 맵쌀 비율을 좀 높여가는 게 좋아요. 이런 면에서는 특히 당이 있는 사람은 맵쌀 비율을 조금 높이는 게 좋죠. 백미도 먹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조절해가면서 드시고, 정말 익숙해진 사람은 현미 맵쌀 비율을 좀 더 높이죠. 두 개 다 하셔야지. 백미만 섞으면 껄끄러워져요. 근데 두 개 다 섞어서 물에 불려가지고 한 7, 8시간 불려서 먹으면 부드러워요. 식감도 괜찮고. 그게 힘들면은 바라현미 같은 거 드시고. 그래서 이렇게 현미 채식만 해도 변이 잡혀요. 뭐 식이섬유 안 먹고 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편식하고. 변비가 지속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유산균과 식이섬유의 도움을 받는데, 식이섬유도 어떤 식이섬유 먹느냐에 따라서 변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체질에 맞는 것들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게 좋아요. 영상 하나 잠깐 볼까요? 증후군으로 넘어가면 이제 일상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정말 스트레스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우울증이 뇌만의 질환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울증도 면역 질환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뇌하고 장이 무슨 연관이 돼 있겠다 봤더니 뇌만큼 장에도 신경세포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80%의 세로토닌이 장에서 만들어지고 네. 나머지 20%가 뇌나 각막 같은 데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세로토닌은 우리가 남이 잘 될 때, 배 아플 때 즉시 나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에요. 그래서 배가 즉시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세로토닌의 수용체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이 편해지고 난 다음에도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때 다시 이제 머리 문제만을 좀 좁혀서 가야지, 우리가 맨날 머리에 다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여전히 장이 불편해하고 오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화기관 장에서 발견한 장과 뇌 연결고리? 요즘에 이제 과민성 장 증후군을 설명하는 과학적인 가설 중에 하나가 장뇌축이라 그래서 장과 뇌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돼 있다. 이게 실제 과민성 장 증후군을 설명하는 하나의 축이 되고요. 여기서 요즘 조금 더 발전한 게 장과 뇌와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게 별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융합돼서 증상을 발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뭐 불안하다, 우울하다 이런 감정 문제들이 장의 미생물 때문에 발생한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런 불안이나 우울 같은 것도 장내 세균종 변화 때문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우울증이나 이제 나아가서는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것도 장내 세균종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연관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 치료 사례들이 있는데 우울하고 주의가 산만한 증세를 보이는 자폐아가 있었는데 유산균을 복용하고 언어 습관이 개선이 되고 사회 적응력을 보인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자, 이런 경험, 소리가 좀 작았지. 이게 원래 소리가 좀 작네요. 그래서, 저런, 뇌와 관련된 질환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결국은 혈액 문제고, 혈액은 장으로부터 비롯되고,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 때문에 저런 것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좋은 유산균이나 관련된 것들을 먹었더니 굉장히 호전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심지어는 자폐증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자녀가 있었는데 굉장히 좋아져서 뭐 이렇게 그런 관련한 그림대회 같은 데 가서도 시상받고 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작가가 된 사례도 있어요. 저희 안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머리 쪽의 병, 뇌 쪽의 병이 아니고 결국은 장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이 튼튼하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좋아진다. 왜? 피를 만들어내는 창구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피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결국 장내 미생물의 작용을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약으로도 못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유산균이나 식이섬유 또 먹으면 가스가 차는 경우가 있어요. 장내 미생물이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수소나 CO2 이런 거 많이 발생이 되는데 장내 미생물의 범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면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식이섬유를 잘 소화해서 분해해서 저런 가스까지 발생되고 가스도 또 다른 2차, 3차로 해가지고 줄여줄 수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한 일시적으로 저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음식, 패스트푸드, 튀김, 유제품, 소화하기 어려운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가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탄산수, 또 고식이섬유, 함유 음식 이런 것들. 그래서 가스가 많이 발생하면 장내에서 뭔가 많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산균의 비율 같은 것들이 좋게 되면 그런 것들이 스스로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서 드시고 맞춤형 유산균 같은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체 뿌리 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배운 거 장은 인체 최대의 조혈기관이자 면역기관이다. 그냥 음식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 이전에 장에서 흡수 상태를 봐야 되는데 이 장 안의 점막 상태가 안 좋으면 장 누수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돼요. 장 누수되는 상태에서 좋은 거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서 먹는다고 무조건 좋아지진 않는다. 장 누수가 있으면 장 누수부터 잡아라.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 좋은 걸 먹기 전에 일단 장을 잡아야 된다. 장 누수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근데 장누수를 잡으려면 장을 좋게 해야 되는데 장을 좋게 하는 핵심은 유산균과 식이섬유.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없는데 디톡스를 한다? 그럼 웃기는 얘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결국 장 건강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장 건강이 회복돼야 피가 살아서 들어가요. 좋은 피가 살아서 들어가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피가 좋은 피가 돌죠. 그래야 면역이 살아나죠. 그래야 몸이 살아나요. 그래서 장 건강이 몸 건강을 좌우한다. 인체의 뿌리는 장이다. 몸이 안 좋다? 장부터 좋게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좋아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